반갑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경입니다. 제가 주택학회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는 회장님과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과 두 분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 개발협회 분들 제가 너무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되게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대한주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순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대한주거의 정의 및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대한주거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품별로 단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하나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5월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저희가 기자 간담회 겸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와 관련된 얘기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사실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공간 수요라든지 아니면 상품 수요들이 상당히 변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은 없다라는 점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뭐냐라고 보면 이제 대한주거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주택이 갖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시장에 정착된 상품을 저희가 대한주거라고 명명을 했고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복합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를 기본으로 해서 업무, 산업, 숙박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그리고 전통적인 주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대한주거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통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 로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 로데이터에다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지식산업센터의 주소, 그리고 지자체 고시 공고, 인허가 자료, 그외 분양 자료 등을 다 참고해서 개별 처리하거나 유형화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나온다. 근데 다만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을 빼보면 건축물 대장이 가지고 있는 왜곡이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를 수는 없었다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한주거의 총 스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보니까 총 스탁이 지금 현재 154.8만 호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아파트가 1000만 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아파트 대비해서 저희 스탁이 14.4%에 달한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세대 주택이 지금 198만 호, 그리고 연립주택이 한 45만 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 대한주거는 연립주택보다 더 많고 아마 곧 다세대 주택도 넘어서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현재 스탁은 절대적으로 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 마찬가지로 계속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탁으로 봤을 때도 결코 대한주거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별로 보면 오피스텔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34%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95% 가까이가 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5% 정도가 지금 생활 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주거를 얘기할 때 수도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수도권에 미치는 공급 효과가 있다. 그걸 한번 검증해보고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도시는과 마찬가지로 대한주거의 지역 비중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70%, 69.5%가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비교적 아파트랑 한번 비교해 보면 아파트는 50% 미치지 않게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49.4%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 물량에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대안주거가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패턴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 입지는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도생 부분이 서울에 가장 스탁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반면에 생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비중이 50%채 미치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있으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형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마스크가 좀 제가 답답해서 목소리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모별로 한번 비중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봤는데 대한주거의 85.6%가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으로 대부분 다 입지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많은 거는 20에서 30 사이가 절대적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일 작은 2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많은 거는 도생이다. 이거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이 매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제일 많았던 게 도생입니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입지하려면 더 작은 규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도심과 마찬가지로 좀 큰 비중이 높은 거는 오피스텔과 생숙에서 지금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들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지를 규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호남용 이용과 관련돼서 사회적 논란은 뭐냐? 배타적으로 이용돼야 되는 주거지역에 얼마나 침입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그 데이터를 용도지역제 공간 데이터랑 매칭해서 용도지역제에서 어떻게 입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준주거에 제일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많은 건 중공업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 78% 정도가 이 지역들에 있고요. 중공업까지 합치게 되면 한 85% 정도가 이들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다 보니까 1종 주거, 2종 주거에도 상당히 있었고요. 일반 주거에 한 15%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 개 지역에 있어서 한 78% 정도 있고요. 나머지 한 6% 정도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준주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생에서 입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 체계에서 큰 무리 없이 분포하고 있고요. 생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숙의 70% 이상이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가고요. 한 20% 정도가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지형들이 일부 개발되면서 한 6%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에서 큰 무리 없이 입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를 보더라도 이제 특이한 거는 준주거 일반 공업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바고요.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14.9%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족용지가 대부분 준주거로 지금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준주거에 한 50% 정도 들어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용도 혼합해서 이용되는 상품이 주거지역으로의 침투는 극히 제한적이며 지금 현재 지역상에서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적정하게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탁이 이런 식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아파트 대비해서 한 15% 스탁됐고 일정 부분 지금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면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공급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간 평균 준공급량을 확인해 보니까 한 14만 호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파트 준공 대비로 하면 한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탁에서는 저희가 한 15%, 14.3%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5년간은 36%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대한주거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급됐고 아파트 대비해서 성장률이 빠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은 어떻게 됐냐 한번 보면 최근 3년간은 14만 호에서 15만 호로 더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증가율로 확인해 보면 지금 아파트가 최근 5년과 최근 3년을 비교하면 한 6.5%, 그다음에 대한주거가 한 6.3%. 이렇게 보면 아파트 증가만큼 대한주거가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벗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오미크론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테스트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요. 자,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상품별로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늘었어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만 최근 3년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든 세제, 금융, 규제들을 동일하게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비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규제는 동일해서 실질적으로 최근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최근 공급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한주거를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권의 집값 불안 문제들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수도권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수도권 비중이 여기 파란색은 총 물량에서 수도권 비중이고요. 빨간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것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소폭이긴 하지만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면에 아파트 쪽을 볼까요? 아파트는 사실 물량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도권 비중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땅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됐다라기보다는 더 개발하기 편한 땅이 있는데 공급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모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회장님 앞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기준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너무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면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비중은 오히려 공급량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대한주거에 있어서 시장의 패턴이라는 것 자체는 소형의 수요는 줄어들고 일부 중대형, 50 이상의 중대형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량 분석의 종속 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종합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 대한주거 준공 1만 호당 수도권 전세 가격 0.17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매매 가격은 0.08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한주거를 공급을 하면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 안정에 분명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 준공 물량이 1만 호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해석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주거의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전세 가격 안정 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한주거의 상품별 제도 개선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대한주거와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대한주거를 공급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권의 전세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부동산 114에서 나오는 아파트 입주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2018년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2013년까지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첫 사전 청약을 했고요. 사전 청약 이후에 내년부터 본 청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준공은 2026년 정도 돼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급 공백이 상당히 존재하고요. 그 사이에서 그러면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는 결국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데이터를 가지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에서 사용 승인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특이치로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로 보게 되면 오피스텔은 한 15개월 전후에서 움직였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0개월 전후에서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짧게는 지금 공사하면 내년에 입주 시작할 수 있고요. 내년 말 정도에는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들이 다수 생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한주거 상품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되면 3기 신도시 전까지 우리 공급 감소분을 상당히 완충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상품별로 어떤 규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제 회원사들 미팅도 꽤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규제 개선 과제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발코니입니다. 오피스텔 부분의 발코니고요. 앞서 보신 것 같이 가장 대한주거에서 물량이 많은 게 지금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 또한 공급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결국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발코니의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상품들이 다 발코니가 허용되지만 오피스텔만 유일하게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서 발코니 설치를 허용을 하고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발코니 설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설치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돌출형 발코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돌출형 발코니는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장해서 사용하는 발코니가 아닙니다. 대신에 면적을 2.5m 바닥 면적에 나오는 부분을 한 2.5m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신에 면적을 2.5m 바닥 면적에 나오는 부분을 한 2.5m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지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에 대해서 허용을 지금 올해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면적의 벽면에서 70%만 허용하고 있지만 돌출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가 1.5m를 넘어서게 되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돌출형 발코니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돌출형 발코니를 쓰게 되면 전면에 지금 현재 발코니를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인데 국토부 쪽에 발코니 면적 용적률에서 2.5m 넘어서긴 하지만 빼달라는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오피스텔도 충분히 이런 돌출형 발코니 설치가 허용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벽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17m 이하일 때는 5m까지 하고요.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벽면에 30% 정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허용됐을 때 결국 1.5m를 넘어서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8호를 초과하고 1.5m 넘어서 바닥 면적이 들어오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용적률 산정에 있어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이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 지자체 건축 심의 기준 개정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관련한 개정들도 함께 고민은 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발코니의 형태들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고비용 구조의 발코니들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피스텔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거의 동일하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그러니까 0.8% 정도 무조건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피스텔의 한 80% 이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걸 분명히 앞서서 확인을 하셨고요. 이런 소형주택에는 주로 1, 2인 가구가 살고 학령 거주 가구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자 원칙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개편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한 50% 정도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그리고 60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고려를 해서 공동주택 대비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 걸로 부담자 원칙에 따라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처음에 공부상 등록할 때 업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10% 8호인데도 8호 미친데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에 따라서 고율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거주 오피스텔인 그 이후에 과세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쓰이게 되면 다 고율의 주택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수로 합산되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금과 관련돼서는 취득할 때는 주거용으로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주거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논란도 있고요. 또한 오피스텔에 사는 분양자나 수분양자나 아니면 임차자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납세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조세 부담 능력과 관련돼서 더 고율의 과세를 오피스텔에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또 준공당시 공부상 용도분류 다양한 개선사항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용도분류 및 주택분류의 재정비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는 일부 먼저 내고 환급하는 방식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번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돼서 원룸형 규제가 완화됐고요. 이것들이 일부 공급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정상화는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주택시장 규제 강화의 영향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이 정상화됐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공급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원룸형을 60으로 확대하고 공간분리 제한을 삭제한 것은 일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공간분리를 3분의 1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단서 규정을 좀 삭제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래는 150세대였는데 300세대까지 확대했고요. 이 300세대도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규모 미만의 부지에 한정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부지 면적에 상관없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생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인허가 혜택들이 좀 있었지만 남아있는 혜택은 청약할 때 일부 혜택, 그 다음에 원룸형에 대한 주차장 완화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사실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세대 규모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부여한 어떤 혜택에 배치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현재 총 세대수 300세대 이 부분에 대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생 쪽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도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의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대시설 요구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학교용지 부담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인정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더 필요하고 오히려 어린이집은 더 적게 필요하고 지금 학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여러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부대시설과 관련된 설정은 과거에 머물러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대시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숙입니다. 생숙은 최근에 이제 정부의 흐름을 보면 주거용 사용은 안 된다
라는 관점으로 계속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일 날 루원시티 문제를 시작을 해서 최근에 김남국 의원은 아예 분양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정말 과격한 그 법안까지 올라와 있고요. 9월 23일 노웅래 대표 발의한 수분양자를 좀 보호하는 정책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에 숙박업 등록도 의무화됐고 건축 기준도 제정됐고요. 용도 변경 신고 의무화도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시 용도 제한 및 확약서 제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다 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생숙에 있어서 주거용 사용 불가가 과연 현실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용 행태나 사용 기간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고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상태에서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생활용 숙박시설은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방에 입지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50% 넘게 지금 생숙은 지방에 입지하고 있고요. 지금 투기나 단기 시장 불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굉장히 단기적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숙 쪽에 오히려 분양률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굳이 규제 강화해서 시장 일부 아주 특정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일을 아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숙박과 주거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또 30일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숙박과 주거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1962년에 설정된 기준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지금 전입 가능한 여부를 행정법에서 정한 건 62년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존재하고요. 또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민박에서 3달 살기라든지 아니면 강남 오피스텔에서 3주 거주한다든지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중단기 숙박과 거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거주로 볼 것이고 어떤 걸 숙박으로 볼 것이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현재 수요 변화를 고려를 하면 이런 규제 방식은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을 오히려 낮추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낮추거나 아니면 편법행위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규제 방식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분양 생숙을 용도 전환해라. 이거는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바꾸려면 바꾸는 대상과 건축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기도 쉽지 않고 그걸 충족한다 하더라도 담당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분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간에 의견 합치하는 과정에 비용이 듭니다.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의 문제도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한 신규 분양과 동일하게 숙박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법성을 갖췄는데 이 대상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또한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논쟁 소지만 커질 수 있고 민원, 그다음에 소송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분양된 시설의 용도 전환은 철회해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산입니다. 지산은 지금 현재 운영자 자격과 입주자 대상을 굉장히 기숙사에 대해서 좁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장주만 분양받고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이제 종사자만 입주해서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이런 규제가 돌아간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우려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범위는 이제 인허가 받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거 가능할 것인지 승인 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직이 굉장히 빈번한 상황에서 그 종사자만 살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효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운영주택도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도 허용해서 좀 더 높은 서비스의 질로 산업 선진화까지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산의 또 문제가 뭐냐면 산단형 지산과 개별형 입지형 지산의 규제가 다릅니다. 산단의 이제 지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별 입지의 지상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설치가 안 됩니다. 상단과 개별 입지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오피스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가 없는 거죠. 다만 상단을 풀 때 청년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면 개별 입지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줘야 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개별 입지 쪽에 있어서의 지산에 있어서도 오피스텔 설치 허용하는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입지 지산에 지원시설 설치 가능 비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도권은 무조건 30, 비수도권 5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별 입지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인허가 받을 때 지자체가 환경 요건을 고려해서 30에서 50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좀 더 시장에 좀 더 친화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결 조건은 주택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일부 대안주거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는 상품의 풍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의 풍선 효과라고 해서 강남을 규제하니까 외곽으로 번져나가듯이 지금 대안주거에서 일부 나타나는 과열 현상은 아파트를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풍선 효과로서 상품 쪽에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택시장의 규제를 정상화하면 지금 대안주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과열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된 이후에 상품별로 규제 질서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생수기 과열됐다. 그러니까 생수기의 주거용은 안 된다. 갑자기 들어오고 오피스텔 쪽이 과열됐으니 오피스텔 규제 들어오고 개별 상품을 규제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고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 상황에서 규제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계획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용도 지역제를 대개편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 쪽에서 지금 이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정해서 그 지역 내에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서울에서 한 군데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서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현장에서 일어나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용도 체계도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의 용도 체계는 시설의 구조와 안전 관점의 체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보신 대안주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용도라는 것이 활용 방식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물로 보면 똑같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오피스텔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수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용도와 활용과 관련된 관점에서 용도 분류 체계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용도 전환이나 용도 복합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핑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그룹핑 안에서는 용도 전환과 용도 활용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룹핑 한 내에서 질서를 재정립해서 규제 강도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업지역에 있어서의 비주거용 공급 유도는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상반은 지금 이제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분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가 비율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가져가서는 토지 이용하기가 또 판매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상업지역 내 비주거용 의무 공급 비율을 이제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금 20으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중심지 위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걸 좀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 25%에서 기타 상업지역 같은 경우 10%까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 적용해서 비주거용 비율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주거용 비율 같은 경우에 용적률 400%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600이나 80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 30%에서 반 정도는 오피스텔을 저희가 복합용도 주거용에 우리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했지만 주거용 활용이 가능한 대안주거의 형태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50, 기존의 30이라고 하면 이 나머지 50%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즉 실질적으로 주거용의 용적률을 확 올려주시고 비주거의 용적률을 일정 부분 낮춰주시는데 그 안에 복합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포함시켜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적률인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 일반 상업지 용적률을 보면 800%가 우리가 기준인데요. 남는 게 한 234% 정도까지 남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전에 준공된 것들을 더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용적률이 남는 퍼센테이지가 꽤 있고 상향 조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서울 3개 도심과 비교했을 때 용적률 분포를 보게 되면 8km, 13km 쪽에 이렇게 탁탁 튀는 게 보입니다. 결국은 도시공간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8km 쪽하고 13km 쪽이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13km 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아주 높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공간 구조의 일정 부분의 왜곡 현상도 용적률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도심을 더 고밀 개발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도심 고밀 개발을 유도하고 밀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공공은 밀도가 올라가면 민간이 너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만큼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밀도 관리와 관련돼서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가 늘 인식해왔던 게 뭐냐면 주거지는 저밀이고 상업지는 고밀이다. 이게 마치 정답인 양 우리가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거 관련 인프라가 충분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밀 개발할 여지 분명히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 특히 역세권과 관련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부대시설과 관련된 논의와 유사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반 시설이 너무 많이 지금 필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카시어링 확대에 따라서 주차장 수요는 떨어지지만 주차장 면적은 항상 우리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퍼스널 모빌리티도 증가하고 전기 충전소도 필요한데 그런 기준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량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교통 부분의 수요량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내년도가 되면 UAM 서비스가 상용화됩니다. 아주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이 과연 이런 미래를 반영할 수 있게 우리가 건축 설계 부분이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걸 한번 종합을 해보면 단기적인 과제는 상품별로 제시를 했고요. 중장기 과제는 큰 틀에서의 근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선결 과제는 주택시장이 우선 정상화고요. 규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규제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발코니, 학교용지 분담금, 그리고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항생활주택과 관련돼서는 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고 부대시설 관련 합리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분양 시설의 용도 변경 의무화는 철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오히려 소송이나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지산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분양 대상 및 입주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개별 입지의 지산에 있어서는 일부 규제 완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좀 3기 신도시 이전에 단기적으로 좀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주거 공급 확대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장기 과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규현 회장님이 계신 주택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결국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돼서 좀 더 수요자에 맞는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